안녕하세요, 도르정쌤입니다.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한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소월 시인 하면은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들이 김소월 시인의 작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김소월 시인의 삶은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안 좋은 결과로 인생을 마감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살아왔던 시인인데 할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그 사업이 또 실패로 들어가고 또 자신이 직접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다가 그것마저 사업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뭔가 염세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활동도 저조해지면서 결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3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32살 정도의 나이에 아편을 잔뜩 먹어버리고 자살을 했던 그런 요조를 한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사업을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 쪽에 손을 대게 되면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살펴볼 작품은 개정문학교과서 비상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가는 길이라는 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김소월 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김소월 시의 가는 길이라는 시를 들어가기 전에요, 김소월 시의 일반적인 시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김소월 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내용에다가 현대시적인 내용을 접목시켜 가지고 전통을 살려가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다는 게 김소월 시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김소월 시는 전통적 정서가 담겨있는 시가 많다. 전통적 정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가슴에 맺히는 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별의 정한이라고 합니다.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에서 이 한적인 요소가 김소월 시의 전통적 정서의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소월 시의 특징은 전통적 운율입니다. 전통적 운율이 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 운율이 민요적 운율이라고 합니다. 민요에서 쓰이는 운율이 그대로 이 현대시에 접목돼가지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민요적 운율이 7호조, 7자, 5자가 반복되는 운율, 3음보, 3번의 호흡을 끊어서 읽어야 될 정도의 운율이 들어가 있는 시. 7호조 3음보의 운율이 전통적 운율이라고 김소월 시에 많이 등장하는 운율이기도 합니다. 이런 운율이 바로 민요조 운율이라고 하죠. 민요에서 많이 쓰이는 운율이니까 민요조 운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김소월 시 전반적인 시들의 거의 대부분 드러나 있다는 거,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김소월 시를 이해하는데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마다 포인트가 있죠? 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포인트가 되는 요소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포인트가 되는 요소는 뭐냐?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적 운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요소고요.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두 번째 이 시만의 특징은 한시의 전형적인 구성이 선경, 후정, 기승전결의 구조, 이런 구성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이 시에서 연이 총 4개로 나눠져 있고, 그 4개의 연에서 앞에 2연, 뒤에 2연, 이렇게 2개의 연씩 묶여져 있는데, 그 앞에 2연이 선정을 의미하고 먼저 정서를 드러낸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뒤에 2연이 후경을 얘기하는 구조로 시상 전개 방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정, 후경. 선경, 후정하고는 좀 다르죠. 먼저 정서를 드러내고 나중에 경치를 드러낸다. 이런 구조로 시상 전개가 흘러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내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두 연하고 뒤에 두 연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앞에 두 연은 선정의 정서가 드러나 있고, 먼저 정서를 드러냈다는 얘기죠. 뒤에 두 연은 후경, 경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포인트로 잡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눈여겨서 살펴보면은 앞에 두 연은 길이가 좀 짧고요, 뒤에 두 연은 좀 길이가 길게 되어 있어요.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를 쓴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두 연은 음보를 굳이 따진다면은 한 행의 음보를 따진다면 한 행마다 일음보의 음보가 보여지고, 뒤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연에는 한 행의 음보만 따진다면 삼음보의 음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한 행의 이름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호흡이 느리게 연결이 되는 거고, 망설이고 뭔가 이렇게 좀 망설이는 내용들이 조금 느리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세 번의 호흡으로 삼보로 연결이 되면서 호흡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인이 일부러 이렇게 연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행을 구분해서 표현을 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도가 주제를 좀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운율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7자, 하니 그리워 5자. 이래서 7호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으로 따지면은 호흡이 음보거든요. 그립다 안덩어리, 말을 할까 안덩어리, 하니 그리워 안덩어리. 호흡을 그립다 한 번 하고 쉬고, 말을 할까 한 번 하고 쉬고, 하니 그리워 한 번 하고 쉬고, 이렇게 삼음보의 호흡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통적 운율, 민요조 운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 하니 그리워에서 알아둬야 될 표현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하니라는 시어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뒷부분에 말을 할까 뒷부분에 붙어서 연결돼서 써야 되는데, 하니 앞에서 엔터를 탁 쳐서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 기법을 우리는 따로 행간걸침, 행간걸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도적 행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행간걸침을 쓴 이유는 한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간걸침을 쓴 거겠죠. 그러면 한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화자가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감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이 그리워, 뭔가 떠나려고 하는데, 이별을 하려고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 가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이라는 말을 엔터를 쳐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서 행간걸침의 효과를 드러낸 거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여기서는 이제 마음속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말줄임표가 쓰여 있잖아요. 이 말줄임표의 역할이 아무래도 갈등과 미련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줄임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아주 중요한 시어죠.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강물도 중요한 시어입니다.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렇게 3년하고 사인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 주변의 경치가 묘사되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고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이런 주변 경치가 묘사되면서 후경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까마귀가 막 지적입니다. 뭐가 진다고? 해가 진다고 막 계속 지적이고 있어요. 해가 진다고 지적인다? 해가 져, 너 빨리 가야 돼, 이별을 빨리 해야 돼, 재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별을 빨리 하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강물하고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화자의 정서가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대상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화자의 정서가 반영된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데, 주의할 점은 이 객관적 상관물에 화자의 정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표현기법이 하나 달라지게 되는데, 그 표현기법이 바로
감정이입이라는 표현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이 까마귀 앞뒤 문맥을 봐도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강물 앞뒤를 봐도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이 정서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정서가 그 객관적 상황을 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감정이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주의할 점은, 이 3년하고 사연에서 주의할 점은 객관적 상관물이 드러나 있지만 감정이입은 되지 않는다.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저 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뭔가 까마귀 시커멓잖아요. 조금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드러내면서 뭔가 이별의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대상이 되겠죠.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시간적 배경이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무렵인데 지적입니다. 떠나기를 재촉한다는 얘기죠. 까마귀가.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여기서 이제 흐르는 강물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상관물이 되면서 인간의 의지로는 뭔가 이거를 거역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어서 가, 빨리 가야 돼. 마찬가지죠. 이별을 또 재촉하는 거죠.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흐릅디다려, 이 말은 이제 김소월의 고향이 평안도 쪽인데 평안도에서 많이 쓰는 방언이 됩니다. 원래 흐릅디다 그려, 이거를 줄여가지고 흐릅디다려 이렇게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는 길이라는 시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시의 구조는, 시상전개 방식은 1년과 2년을 묶어서 선정으로 보고 3년하고 4년을 묶어서 후경으로 보는 시상전개 방식이 쓰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각 연마다 길이에 따라서 약간 1년은 길이가 좀 짧고 3, 4년은 길이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호흡의 단위가 이 1년과 2년은 한행이 이름보의 호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다소 느리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 4년은 삼음보, 한 행의 삼음보의 호흡이 실려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빠르게 호흡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특징을 연결시켜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대상이 이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감정이입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 상관물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일치해야지만 감정이입의 표현기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시에서는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표현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겠죠. 그리고 또 임에 대한 그리움. 구체적으로 여기 시 내용에 님이라는 사랑하는 대상이 나와 있질 않는데, 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정서가 그립다, 그리워, 이런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워하는 대상이 님이 아니냐, 그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로 주제까지 잡아내면 됩니다. 시를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살펴봤는데요. 시가 생각 밖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짧은 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자료가 제 홈페이지에 웹마이마스터.com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 거기서 자료를 마음껏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또 필요한 자료나 필요한 강의 내용이 있다면, 강의할 작품이나 보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작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